이번 시간은요, 2014년 5월 24일날 시행했던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소방 원론에 대해서 문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약 몇 볼륨 %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죠? 공기 중에 산소는 연소 반응에 있어가지고 산소 공급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소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가연물, 다음에 산소, 다음에 점화원, 그죠? 열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열 에너지.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산소에 관한 문제였어요. 산소. 산소는 실제로 이제 연소 반응에 쓰이는 대부분의 산소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건축물 화재에서는 이 산소의 공급이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플래시오버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백드래프트 현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연소 반응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소인데, 그럼 이제 실제 산소는 공기 중에 몇 %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이제 약 21% 정도요. 21%.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율을 정할 때 체적 비율이 있고, 그죠? 볼륨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비율이 있어요. 무게 비율. 그래서, 산소 농도는 체적 비율 요소는 약 21%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 비율 요소는 한 23% 정도가 되죠. 그죠? 23%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공기의 조성 범위라고 나와요. 공기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공기의 조성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용량 비율과 중량 비율 다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기 중에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뭐예요? 질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질소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그 내용을 차지하는 게 산소예요. 산소. 산소인데 지금, 그래서 1번 문제는, 요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해 보면은, 산소 공급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산화제에 해당하는 인류와 육류 유해물,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은 오류에 해당하는데, 요것들은 어때요? 내부에 산소를 이미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비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계산할 것이냐 하는 거,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산소 농도, MOC 하는 게 있어요. 그죠? MOC, 최소 산소 농도 하고 나오는데, 화염이 전파하기 위해서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화염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예요.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어때요? 연소가 잘 일어나고, 산소 농도가 낮을수록 어때요? 연소가 잘 안 일어나는데, 화염이 전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우리는 MOC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산소와 관련된 사항들이고, 또 산소와 관련된 지표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OB라는 게 있어요. 그죠? OB, 옥시전 밸런스죠. 산소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폭발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OI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 뭐예요? 한계 산소 지수라고 하는 거죠. 한계 산소 지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산소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용적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번에 2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단일 원소로 구성된 위험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단일 원소로 구성된 위험물이 아닌 것은 유황했는데 그죠? 유황은 S죠. S. 유황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린하고 나오는데 정린은 P입니다. P. 정린은 P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하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 개의 물질들이 구성된 화합물이죠. 그죠? 그래서 에탄올은 C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몇 개 있어요? H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OH 수산기가 붙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때요? Na 이렇게 되죠. Na.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다시 이제 그 연소 방정식을 적어놨어요. 연소 방정식을 적어놨는데, 황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황산이 되는 거죠, 황산.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황, 인, 나트륨, 이런 것들은 단일 원소로 되어진 위험물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에탄올도 이제 뭐 가연성을 갖고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단일 원소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목조 건물의 화재 성상은 내화 건물에 비하여 어떠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우리는 화재를 예방하고 또 경계해야 되고요. 진압하고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그런 어떤 소방 대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뭐라고 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표현은 법률상의 개념이에요. 법률상의 개념인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특정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대체로요. 어떤 형태냐면은 건축물을 얘기해요. 건축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제 소방 활동이 필요한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건축입니다. 건축물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소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어때요? 소방에 대한 그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관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가 나오냐면요, 목조 건축물하고 내화조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조 건축물하고 내화조 건축물. 실제로 건축에서는 내화조 건축물, 목조 건축물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 재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구식 구조라든지 뭐 조적식 구조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떠한 재료가 주 재료로 사용되어졌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목조라든지 철골조라든지 콘크리트조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떠냐면은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닌데, 목조하고 내화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그런 주요한 구조 부재가 가연성이 있느냐 가연성이 없느냐 하는 뜻이에요. 가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주요 부재가 가연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연성이다. 가연성 부재라는 거고, 요 내화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가연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목조들은요, 실제로 나무로 구성되는 재료들은 내화조가 되려면요,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야 되겠고, 목조는요, 철근 콘크리트가 나무로 이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 자체가 가연성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도 있지만은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밀 성능, 외부에서 공기가 잘 공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목조라고 하는 것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 형식을 말하는 거고, 내화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화재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에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되고, 요 사이에 아주 어중간하게 방화조라는 개념을 씁니다. 소방에서는. 방화조요. 방화조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는 불이 나면 어때요? 건축물이 불에 타요. 요거는 어때요? 불이 안 타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타긴 타는데 금방은 안 타요. 타긴 타는데 금방은 안 타고 어떤 정도냐면은 화염이 확산되거나 잠깐 동안 어때요?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이제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축물을 구성하는데 재료들이 발전을 하고요. 또 이제 건축물의 어떤 그 구성 형식들이 어떤 시대적 상황이 이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뭐라고 보면 돼요? 내화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내화조요. 자, 그래서 이제 목조하고 내화조 건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두 개를 비교할 때 이제 화재의 관점에서, 소방의 관점에서, 연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해설해 보시면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세로축에는 어떤 지표가 되어 있냐면 온도예요, 온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뭐냐면은 연소가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또는 화재가 진행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시간, 온도에 따라서 시간과 온도를 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 온도 곡선, 온도 시간 곡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목조 같은 경우는 발화가 되면은 금방 어때요? 가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소가 진행이 되어졌다가 금방 타요. 짧은 시간에 연소가 진행되었다가 쑥 꺼져버리죠, 그죠? 반면에 이제 내화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연소가 더디게 일어나다가 일정 시간 어때요? 이렇게 지속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보기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고온 장기형이다, 저온 장기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사물을 판단할 때 그 관점은요, 요거 두 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도 이 두 개의 관점에서 서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게 지금 뭐냐면은 목조고요. 요게 뭐냐면 내화조거든요. 내화조. 자, 목조는 내화조보다 온도가 어때요? 더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온이라 그래요. 고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탑니까? 그러지 않아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온 단기형 화재의 형상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화조는 어때요? 내화조는 온도가 이 온도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이 온도가 실내 온도가 한 11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나 목재에 비하면 어때요? 낮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온이라 그래요, 저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소가 어때? 지속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장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온 단기형, 요거는요, 저온 장기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뭐예요? 목조 건물의 화재 성생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뭐라고 하면 돼요? 고온 단기형.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20도씨 물 1g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나올까? 그죠? 이런 문제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약제입니다. 소화약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가 일어날 때,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열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냉각소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소화 원리에 의해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소화약제니까, 물은 어때요?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주로 이제 열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적 변화가 어떠냐? 이런 걸 알아야지만 어때요? 우리는 소화약제로서 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때요?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물은요, 상온, 상하바에서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해요.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한데, 고체도 가능하고, 액체도 가능하고, 기체도 가능해요. 우리는 액체 상태일 때를 뭐라 그래요? 물이라 그러고요. 고체 상태일 때는 뭐라 그래요? 얼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일 때는 뭡니까? 물이 기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기예요, 전기. 전기인데 무슨 전기예요? 수전기가 되는 거죠. 수전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얼음에서 물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변해요. 여기다가 뭐를 가해줘야 돼요? 열을 가해줘야 돼요.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바로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물에서 바로 수증기가 되지 않고 물이 끓어야지만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거든요. 수증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물은 끓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은 바로 녹은 물은요, 온도가 몇 도가 되냐? 0도씨가 되는 거고요. 수증기가 되기 직전의 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도씨가 되는 거예요. 이 100도씨 물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때 물은요,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도씨 물을 100도씨 물로 만들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이 필요합니다. 가열이 필요합니다. 열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때 각각의 열적 상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가해지는 열은
고체에 있는 얼음을 액체의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도 변화는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열을 우리는 무슨 열이라 그래요? 잡열이라 그래요. 잡열.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바꾸는 경우요, 액체인 물을 뭘로 바꿨어요? 기체인 수증기로 바꿨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온도 변화는 없이 상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열을 뭐라 그래요? 잡열이라 그래요. 잡열. 그러면은 물인 상태에서 0도짜리 물을 100도짜리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경우는 무슨 열이라 그래요? 현열이라 그래요. 현열. 현열이라 그래요. 그러면 각각의 열에 있어서는 물일 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물에 따른 고유한 특성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물로 바뀌는 데는 얼마 열이 필요하냐? g당요 약 80칼로리 정도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되는 거, 녹는 거죠, 그죠? 녹을 때 필요한 잡열은 g당 80칼로리를 주면요, 물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물에서 물로 가는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로 가는 과정에는, 자, 이때는요, 물 1g당 1도씨를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해요. 1칼로리.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물의 비열이라 그래요. 물의 비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요, 100도 물을 수증기로 바꿀 때는 g당 539칼로리가 필요해요. 요거는 물이 수증기로 정발되는데 필요한 정발잡열이라 그래요. 정발잡열. 그래서 이런 상태에 따라서 다 어때요? 특정한 값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알아야지만 실제로 어때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도씨 물을, 자, 20도씨 물을 뭘로 바꾼다 그랬어요?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꾼다 했습니다. 2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가 돼야 돼요? 100도씨 물이 일단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100도씨 수증기.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데는 요만큼 필요하댔거든요. 자, 물 몇 g입니까? 1g이에요. 1g. 자, 온도는 몇 도가 변해요? 80도가 변해요. 그죠? 자, 온도는 80도가 변해요. 그러면 1g이 변할 때 1이 필요하댔으니까 1g이 80도 변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해요? 80이 필요하죠. 그죠? 80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는 g당 얼마요? 539가 필요하댔거든요. 문제에서는 물은 몇 g이요? 1g이니까 여기서 가는 데는 얼마가 필요해요? 539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다 보태면요,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답이 얼마가 됩니까? 539도 하니까 619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죠. 할 수 있겠죠? 자, 요런 문제요,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엄청나게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봅니다. 휘발유 인하점은 약 몇 도씨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휘발유 인하점.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을 줬을 때, 발화할 수 있는 온도를 인하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하점은 대체로 어디에 쓰이느냐? 액체 위험물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써요. 액체 위험물. 가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산소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할 수 있는 온도만 주면 되거든요. 반면에 인하점은, 액체는 어때요? 액체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인 산소와 반응이 잘 안 되니까 액체가 일단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기체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뭐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주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인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하점은 액체 위험물이 갖는 고유한 값들이기 때문에 인하점이 몇 도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휘발유 같으면은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고요. 제4류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4류 위험물에 대해서 휘발유가 갖는 인하점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43도에서 20도 같으면 어때요? 굉장히 연소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하 20도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온이라고 할 때 보통 온도가 얼마 정도 있냐? 15도 뭐 이렇게 보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관리를 잘 못하면 어때요? 금방 연소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 보고 해설 보고요, 정리하는 걸 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화재 분류에서 A급 화재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이제 화재는 A,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이제 급을 분류하며, 그죠? 그래서 A급 했기 때문에 화재의 급별 분류라 그래요. 급별 분류. 그럼 이제 A, B, C, D를 왜 구분하느냐, 그죠? A, B, C, D를 구분하는 이유는 가연물이 어떻게 연소가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소 반응이 진행되면 어때요? 화재로 되고, 화재는 이제 뭐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때요?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소화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물을 갖다 끼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화를 할 때 뭔가 어떻게 소화를 하면 잘 될 것인가 하는 공통점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 어때요? 묶어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럼 이거 A급 화재다. 뭐 A급 화재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일반 화재니까 뭐 물 가지고 불 끄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B급 화재는 유료 화재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 원칙적으로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A, B, C, D 화재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급 화재는 무슨 화재라 그래요? 일반 화재라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A급 화재에 속하게 되죠. B급 화재는 뭐냐면 유류 화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름 화재입니다. 기름 화재요. 자,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뭐냐면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요. 전기적 장치나 또는 전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그래요. D급 화재는 뭐냐면은 금속 화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속 화재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화재는 이제 분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어요. 색을 선다는 얘기는, 색깔을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쉽게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판단하자는 건데, A급 화재는요, 어떤 색을 써요? 백색입니다. 백색. 그 다음에 기름은요, 기름은 주로 황색으로 표현하죠. 골드죠, 골드. 황색으로 표현하고요. 전기 화재는요, 청색입니다. 청색. 그 다음에 금속 화재는 뭡니까? 무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 화재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잘 확인할 수 있느냐? 소화기에 보면은 A, B, C라고 적어놨거든요. 그 A, B, C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백색, 황색, 청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백황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죠? A급 화재는 뭐냐? 뭐 이거거든요. A급 화재는. 자, 1번에 보면 유류 화재, 그거 뭐예요? B급 화재고. 목재, 이거 뭐예요? 일반 화재죠? 전기 화재는 뭐예요? C급 화재예요. 가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가스 화재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D급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가스 화재는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과 반응성에 대해서 이제 물하고의 반응성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근데 요거는요, 물하고 반응식에 대한 그 식을 이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트륨하고 나오는데 나트륨은요, 수소가 발생합니다. 물하고 반응해서. 그다음에 이제 칼륨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리튬도 어때요? 수소가 발생하는데 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은요, 물하고 반응성보다는 산소하고 반응성에 의해서 황산가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 해야 되겠고요. 거기 나오는 수소하고의 물하고의 반응식, 요거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화학 반응식에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하고 반응식, 또 물하고 반응식, 이런 것들은요,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시도록 합니다. 자, 8번 문제요. 화재 종류별 표시 색상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6번 문제하고 어때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똑같은 문제. 이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중복해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 은행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 거저먹는 문제죠, 그죠? 일반 화재 청색 어때요? 틀렸죠, 그죠? 유류 화재 뭐요? 황색.
전기 화재는 백색, 금속 적색 틀렸고 2번이 맞습니다. 그죠? 자, 8번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갖는 주된 소화 효과는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요거는 뭐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이렇게 표현해도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일반적으로 갖는 소화 효과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갖는 소화 효과 중에서 가장 주된 효과는 질식 효과죠. 그죠? 질식 효과. 질식 효과가 됩니다. 이제 아마, 그 뒤에도 이제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16번 문제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아닌 것 하고 나오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질식 소화 효과 하는데, 질식 소화 효과를 갖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자체 전기압이 커요. 자체 전기압이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약제를 방출하게 되면요, 이산화탄소의 힘에 밀려서 산소 농도가 어때요?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어때요? 적어지는 거죠. 산소 농도가 적어지다 보니까 질식 소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뭘 봤냐면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얼마 정도가 포함이 되었대요. 그래서요, 21%요, 용적 비율로 21%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게 실제로,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연소는 진행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이 그런 건 아니고, 탄화수소한 물질들은요,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연소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 효과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피복 소화 효과입니다. 피복 효과. 피복 효과인데,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어때요?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거워요. 공기보다 얼마나 무겁냐? 공기 분자량이 얼마예요? 29죠? 이제 요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테고,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탄소가 12가 되고, 산소가 16이 두 개 있으니까, 그죠? 이게 얼마가 돼요? 44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약 공기보다 한 1.5배 정도 무거워요. 1.5배 정도 무거워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약자를 방출하면은 이게 공기 중에 확산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밑으로 깔아앉죠, 그죠? 깔았는데 이산화탄소는 이미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완전 산화물로서 이산화탄소는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불연성이잖아요, 그죠? 그 불연성 물질이 바이옴을 덮어버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피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간의 냉각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냉각 소화 효과요. 냉각 소화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줄 톰슨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16분 문제에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갖는 소화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질식 효과, 피복 효과, 냉각 효과요. 그럼 이제 주된 소화 효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뭐 하면 돼요? 질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분 문제예요. 다음 중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로서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의 공급에 장애를 주는 것은,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연소를 구분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연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그랬을 때 이제 완전 연소,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 이런 표현을 써요.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산화 정도에 따라서요. 산화 정도. 산화라는 게 뭐예요? 산소와 반응을 말하는 거죠. 산소하고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 공급이 충분해서 산소와의 반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연소고, 반면에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 농도가 작아서 산소하고 완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어떤 물질이 연소가 되어졌다는 말은 없고요. 그냥 이제 보기에 보니까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금방 일산화탄소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탄화수소계 화물질이 연소가 될 때 완전 연소가 되면요, 어떤 물질이 생성되느냐? 이산화탄소 가스가 생겨나요. 연소 생성물로서. 반면에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요, 뭐가 생겨나요? 일산화탄소 가스가 생겨나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허용 농도가 5000ppm이에요. 그래서 인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산화탄소는 이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산화탄소가 갖는 구체적인 위험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산소의 공급을 어때요? 차단한다는 거죠. 산소 공급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연소가 되어졌을 때 질식한다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일산화탄소 가스에 의한 거고, 또 일산화탄소 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건축 구조물이 갖는 특성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소방 대상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건축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건축물은 우리 앞에서는 이제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내화조, 목조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은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이 되어져 있어요. 벽으로 막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벽으로 막혀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 구조예요. 밀폐된 공간 구조. 그 밀폐가 되어져 있거든요. 딱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소가 되려면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밀폐가 되면요,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공급이 안 되죠. 특히 뭐가 문제예요? 물질적 조건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겨요. 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열이 중요한 원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밀폐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연물을요, 더 집어넣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것만 탄다는 얘기죠. 산소도 어떨까요? 산소도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것만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물질적 조건에서 어느 게 먼저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산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소가요. 제한된 산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연소가 될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다가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뭐가 생기는 거죠? 일산화탄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 내에 화재가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내에 오랫동안 정치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어때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참고로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공기중의 농도가요. 아까 이제 그 이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5000ppm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3200ppm 정도 한번 보세요. 3200ppm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어때요?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죽고요. 5000ppm에 가까운 6400ppm 정도가 되면요, 10분 정도에서 30분 사이 같으면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정체하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어때요? 빨리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15분 되면 사망한다면 멀쩡하게 있다가 15분 딱 되면 딱 죽을까요? 아니죠.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어때요? 바깥쪽으로避難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해설을 잠깐 보면은 산소의 210에서 250배의 친화력으로 생체 조직에 대해서 산소 결핍으로 질식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산소하고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산소하고 친화력이 아니고 산소보다 헤모글로빈하고는 훨씬 더 결합력이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기 전에 일산화탄소가 먼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무색, 무칩니다. 안 보이고요. 냄새도 없고요. 색깔도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포수gen 가스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가스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10분까지 했고요. 11부터는 다음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